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험관 용어 그리고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시험관을 시작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진료실에서도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강의 아셔야 하는 초중급 단계의 시험관 용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험관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계세요? 예를 들면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이게 시험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상담을 받으러 갔다. 나 이제 시험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간 게 시험관의 시작일까요? 자, 원래 시험관의 시작의 기준은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피검사예요.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임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정부나 병원에 모두 다 알려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 활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관 시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 받으러 갔다가 이제 생리 2일차에 갔는데 오늘은 피검사 안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거의 생리 2일차에는 내가 언제 생리를 시작할지 모르니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정부에 내가 시험관을 시작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가 피검사 그 서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서류가 있어야 돼서 정부 지원금 신청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이제 나중에 서류를 드려도 되지만 피검사를 시작을 해야지 이 사람이 시험관을 시작했다 이런 거를 모두 다 알리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다 이러면 나 이제 시험관 시작하려고 라고 멘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면에 시험관의 끝은 뭘까요, 여러분? 뭐를 시험관의 끝이라고 할까요? 뭐 채취를 했다. 시험관의 끝 아니죠. 이식을 했다. 시험관의 끝이 아니에요. 역시 시험관의 끝도 피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 수치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고 시험관이 이제 끝났다. 난임병원을 졸업했다. 이 말을 하려면 임신 10주까지는 난임병원을 계속 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험관의 끝이다. 시험관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피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 이식하고 피검사 하기 싫으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정부에 이 사람이 임신 종결이 됐다라는 그 서류상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는 꼭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임태기는 안 하시더라도 피검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피검사를 통해서 임신인 수치와 아닌 수치는 어느 숫자일까라고 하면 0에서 5 정도가 나오면 임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마리아에서 3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이틀 후에 또 다시 한번 피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원장님은 3도 임신 수치로 보신대요. 그래서 이것도 원장님마다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원장님은 임신 수치 2였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아이를 안고 오신 산모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뛸 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한 줄이었는데 두 줄로 변했다. 아니면 뭐 수치가 2였는데 이렇게 뛰었다. 이거는 정말 1000명에 한 명, 뭐 100명에 한 명. 아주 아주 보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막 로또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별로 믿지 않고요. 그냥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고 있고 임신인 경우에는 5에서 25 정도는
1차 피검에서 나와줘야 되고 1차 피검 후에 2차 피검을 또 하는데 그때 이제 더블링이라고 해서 2배로 이제 뛰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1차에서 뭐 25까지 잘 나왔는데 2차 피검을 했는데 이제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피검을 하는데 또 떨어져요. 이런 경우를 이제 화학적 유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서 배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는 게, 물론 너무 슬프죠.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아이가 이제 유전자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이제 정말 임신해가지고 만출돼서 그렇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셔서 마음을 빨리 추스르셔야지 시험관을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그 이 화학적 유산이라던가 이제 또 이제 통배를 넣는데 막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멘탈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자연 임신이 아니라 시험관이면 여자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되면 더 멘탈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차, 2차 픽업을 하는데 더블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험관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숙제예요. 임신을 하는 것도 1차 픽업에 수치가 잘 나오는 것도 숙제지만 2차에 더블링까지 가야지 안정적으로 된다. 이러면 이제 피비침이 없는 한 이제 10주까지 쭉 가고 10주가 된다라는 의미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8주에 아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의 끝은 이제 피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험관의 끝이면 왜 난임병원 졸업이라는 멘트도 쓰잖아요. 난임병원은 언제 졸업하는 걸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주 안에는 다 졸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원장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원장님들 중에서는 심장 소리 듣고 그냥 졸업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 10주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되는지 보시고 졸업시키는 데도 있고 하는데 10주 안에는 거의 졸업을 시키시는 것 같고 졸업을 하면 일반 상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로 넘어가서 이제 아이를 만출 때까지 뭐 양수 검사도 해서 아이 유전자 이상 없는지 계속 검사하면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난임병원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과배란 그다음에 이제 채취, 이식 이것만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난임이 해결되면 그냥 난임병원은 졸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주를 또 잘 버텨야 된다. 그러면 난임병원 졸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험관의 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채취는 지금 12차고 이식은 7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12차를 얘기해야 되나 7차를 얘기해야 되나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거에 대한 딱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식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7번을 한 거죠. 그래서 채취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채취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식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그 인스타를 보면서 어떤 분께서 30대신데 나팔관 제거 수술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거의 7년인가 시험관을 하셨는데 거의 100번 채취를 하셨대요. 저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100번 채취를 하시고 25번 이식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따님을 이제 얻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고차수로서 되게 숙연해졌어요. 저도 막 이제 12차, 13차 이렇게만 가지만 되게 힘들고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그분 보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이제 올라오는 그 선생님들 원장님들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 난임 쪽 영상들 보면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된다. 한두 번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초반에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관에 이제 내가 몇 차수다라는 얘기는 채취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식을 기준으로 나눠 말씀하실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요거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 1차 기준으로 그때 제가 그 로드맵 짜드렸을 때 세 가지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과배란, 채취, 이식, 그리고 피검사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시작과 끝은 항상 피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피검사는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선 이식은 이제 채취를 하면 이제 그 배아를 키워서 3일과 5일 후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3, 4주가 걸리고 동결은 이제 2달, 3달 이거는 이제 배아 상태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하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주사는 과배란 때 맞아 보셨잖아요. 약도 드셔 보셨고 근데 이제 이식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번 혹은 1번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보충해 줘야 돼요. 네,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 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질정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크리논게일 정이 있거든요.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크리논게일 정은 이제 그냥 튜브 안에 있고 저 뭉툭한 부분을 짜가지고 이제 질로 바로 이 포장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논겔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시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일정한 시간에 이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일정하게 맞으시는데 크리논겔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너무 편하지만 찌꺼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액체 타입이다 보니까 이미 녹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기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사이클로제스트. 이 사이클로제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총알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넣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의 체온으로 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녹혀져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포장지를 다 벗기지 말고 포장지를 한 80% 정도 벗기고 20%는 내 손으로 잡고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깨끗한 손으로 당연히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클로제스트는 어플리케이션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사이클로제스트를 많이 쓴다, 흔하게. 근데 사이클로제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가려움이 심각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3일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루에 2번씩 넣는 3일 정도까지는 가려움이 그닥 괜찮았는데 이제 4일차부터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하고요. 찌꺼기가 크리논겔처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찌꺼기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모든 질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클로제스트, 예나트론, 뉴트로게스탄 중에서는 찌꺼기가 제일 덜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이클로제스트가. 그리고 이제 예나트론은 사이클로제스트보다는 더 둥그런 약간 계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손으로 밀어가지고 넣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왠지 찌꺼기는 사이클로제스트하고 되게 비슷한데, 예나트론이 왜 더 간지러웠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한 간지러움을 느끼고 나서는 예나트론은 한 번만 쓰고 더 안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간지러웠다 하니까 추천 주셨던 게 유트로게스탄이었거든요. 유트로게스탄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 정말 작은 알같이 생겼잖아요. 알약처럼.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껴가지고 질에 삽입해서 넣어서 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알약의 개수만큼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제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네 가지 이 질정 중에서 유트로게스탄이 제일 간지럽습니다. 요거는 하루 쓰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쓰겠다. 이제 너무 돌아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게 보니까 주사든 이제 모든 처방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과배란도 마찬가지예요. 과배란 할 때 총 3번 병원을 가는데 처음에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처방을 했을 때 나갔다가 주사를 더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 HP하고 고나레프 맞으면서 이트로핀 못 맞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두 번째 때 선생님이 너무 이제 많이 안 자라니까 유트로핀 혹시 맞고 있나요? 라고만 여쭤보시고 맞자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첫 처방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정도 처방이 나버렸잖아요. 며칠을 썼잖아요. 그래서 질정을 주사로 바꿔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질정을 이제 만약에 안 쓰고 싶으면 초반에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정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이제 프롤루텍스 주사를 2대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왜 프롤루텍스 주사를 애초에 2개로 안 처방을 하느냐? 이 질정이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간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에 무리도 별로 없고 해서 원장님들은 질정을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간지럽지만 않으면 너무 괜찮아요, 질정이. 그냥 간편하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간지러움이 정말 넘사벽이어서 질정은 정말 생각을 못 하고요. 정질정을 써야 된다 이러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질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구글링하고 정말 카페 다 뒤지고 해서 겨우겨우 이 루피너스라는 제품을 알아냈거든요. 이 루피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건조한 알약처럼 돼 있어요. 손으로 녹지 않아요. 이거는 질에 들어가서 질의 수분으로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얘도 알약마다 알약 개수대로 어플리케이션이 동봉이 되어 있고 그냥 동봉된 그 어플리케이션에 알약을 껴가지고 그냥 투입을 하면 되고 루피너스는 이제 질에서 수분으로 녹다 보니까 안 간지럽냐? 안 간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덜 간지럽습니다. 네, 그리고 분비물이 나지 않느냐? 안 나지 않습니다. 덜 납니다. 네, 그래도 질정을 굳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루티너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정을 꼭 처방을 해야 된다. 내가 한번 사이클로지스트를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 주시거든요. 사이클로지스트 썼는데 한 3, 4일 쓰다가 너무 간지럽다 하시면 루티너스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안 간지러웠던 거지 여러분은 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담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비용이죠. 시험관 비용. 그러면 한 차수를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떤 비용이 들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진료비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진료비도 초음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용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사비하고 약제 비용. 그리고 이식과 채취하는 비용이 있고 동결 비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보자면 진료비는 이제 진료 초음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주사비하고 약제인데요. 주사비는요. 이제 예를 들면 퍼고베리스, 이제 난임계 에르메스라는 이 퍼고베리스하고 레코벨하고 유트로핀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처방을 받았을 때는 세 가지 처방 받았을 때는 4일치 처방 받았을 때 4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HP랑 고나레프 이렇게 2개만 받았을 때는 4일치 기준으로 똑같이 4일을 투약받을 거를 받았을 때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주사에 따라서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약제 비용이 있는데요.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는 이제 뭐 항생제라던가
이제 과배란 할 때 경구약 5일치 정도 먹는 경구약 정도의 이제 약이 들어가세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이 110만 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10만 원이 나오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조금 남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차병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이 약제비 처리를 했거든요. 대신 영수증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약국에 가셔서 약제비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남는다면. 근데 보통은 개인 사비가 더 들어가지 남는 경우는 전 딱 한 번밖에 없었고 12번 하는 동안 예, 그래서 약제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식을 할 때 비용 그냥 이식은 그닥 많이 들지 않는데 채취를 할 때 수면을 하잖아요. 수면 마취 비용, 뭐 수면 가스 비용, 정맥 주사 뭐 여러 가지들. 아, 그리고 이식을 할 때도 이제 뭐 콩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역을 위해서 뭐 유산 방지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네, 이식을 하면 이제 주사비가 또 들어가죠. 이식 전에 맞는 프롤루텍스 주사, 혈전 이슈 있으시면 크녹산, 그리고 아스피린 먹으실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식을 할 때도 주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동결을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결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한 차수 채취하고 나서 예를 들면 내가 10개 채취해가지고 5개가 수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뭐 5일배야, 3일배야 최대 이식 가능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럼 2개가 또 남잖아요. 이 2개는 또 동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동결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결 비용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0만 원 안에서 이 4가지를 다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다.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이제 그 결제가 날 때마다 상시 차감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다 내가 결제했다가 마지막에 그 이식하러 갔을 때 그때 최종 차감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병원마다 상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난임병원을 졸업을 하려면 물론 병원에서 병원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잘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 2가지 키워드죠. 첫 번째는 운동, 그리고 2번째는 식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쉐어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케이스도 저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이제 병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4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면역이 부족하냐, 충분하냐. 그래서 면역이 조금 부족하면 이식을 할 때 하얀 콩주사라는 걸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예비 환자가 예비 산모가 조금 산모라고 하긴 그렇죠. 예비 환자가 면역력이 부족해. 그러면 콩주사. 그 다음에 이제 혈류하고 혈당이 또 중요한데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이식 때 크녹산 주사와 아스피린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혈당이 오를까봐 채취나 이식할 때는 밥을 좀 줄이고요. 밥 양을 줄이고 야채를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트륨 좀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나트륨 많이 안 먹으려면 배달이나 외식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일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과일까지. 그래서 이제 혈당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D가 염색체 검사하시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D도 부족하면 병원에서, 난임병원에서 주사로 맞아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엽산도 이제 엽산 수치가 또 나와요. 피검사해서 염색체 검사하셔가지고 피검사로 염색체 검사하는데 그때 엽산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도 부족하면 고용량 엽산을 병원에서 처방 주세요. 그래서 저도 엽산은 약국에서 사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저는 먹고
남편만 그냥 약국에서 사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코엔자임 Q나 이런 것들,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난임 말고도 여러분 건강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이 항산화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 몸이 건강하고 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젊어지려면 항산화 작용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먹어놔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영양제 많이 사라고 하는 병원 진짜 별로거든요. 왜냐면 그 영양제 막 잠깐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막 좋아지고 젊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되는 영양제들은 막 있죠. 저도 아침에 올리브유 캡슐도 먹고 막 글루코사민도 먹고 막 이러는데 또 많이 먹으면 간에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시간도 텀을 둬서 먹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 면역, 혈류, 비타민 D, 항산화 그리고 엽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정말 기본의 기본을 하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정말 드라마틱하게 뭔가 더 추가해서 뭐 포도즙을 먹거나 막 추어탕을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나중에 식단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운동도요, 아주 막 너무 몸에 무리 가는 운동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복귀해서 생각해 보면 난자가 진짜 많이 나왔을 때가 가볍게 걸었을 때예요.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걸었을 때. 기분 좋게 걷기 운동을 매일 아침 했었을 때가 제일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발렛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칭을 막 하거든요.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갑상선 수치가 좀 높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꼭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원장님한테 해주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수치라던가 건강검진을 최근에 해가지고 그 결과지가 있다 이러면 원장님한테 바로바로 공유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그걸 막 엄청 잘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제 같이 공유하고 계셔야지 원장님도 어떤 몸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네요 라고 해서 처방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면 난임병원 원장님은 과배랑 채취 이식에만 초점을 두시잖아요.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병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이 크게 멘트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배란 할 때 저 감기도 걸려보고 막 항생제도 먹고 이랬는데 뭐 간호사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먹어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식 때만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민감하니까 과배란이나 아니면 이식할 때는 뭔가 약을 더 추가해서 먹는다 이럴 때는 원장님하고 꼭 상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저희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 이 10주가 돼야지 저희가 난임병원을 졸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화학적 유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슬픈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임태기의 변화 이런 것도 그리고 피검의 수치 이게 어느 정도가 임신인지 어느 정도가 비임신인지 그리고 이제 뭐 피검사는 몇 번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었고요. 보시면서 뭔가 궁금하시거나 더 추가적으로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 혹은 더 수정하고 싶으신 내용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소통하고 우리 꼭 10주 때 졸업하셔가지고 만추했으면 좋겠어요. 안녕.